예, 이광호입니다. 예, 저는 조선시대 향약에 대해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더불어 살기 향약입니다. 제가 향약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건 아니고 제가 향약계 관련해서 연구했던 걸 이래저래 엮어가지고 쓴 글입니다. 앞서 이제 정수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대중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장은 이제 글의 취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선사 시대부터 본능적으로 다양한 조직을 결성했고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시기의 사회 체계가 반영된 규약을 운영했고 그런 이제 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인 그런 이제 법제적 규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다. 라고 봤을 때 오래전 이제 농경 사회가 형성된 우리나라에서는 향도, 개, 두레, 향약 등과 같은 이제 공동체 조직의 규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리학적 자치, 생활, 자치 규범인 향약이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치 규약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약은 이제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고을의 자치 규약을 넘어서 그 관부의 통치, 보조 및 통제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변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향약은 이제 전통시대 보편화된 이제 공동체 조직의 자치 규약이었고 그 사대부라면 의례, 그 향약을 시행하거나 그 향약 조직에 몸담았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동안 시행된 향약의 여러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전통시대 우리 선조들의 이제 생활 속에 향약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본글의 그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거 이제 본문의 목차입니다. 2장이 이제 향약의 기원과 내용, 그 3장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때 그 정부에서 이 향약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살인파의 이제 양상을 보도록 하고 4장에서는 이제 유향소와 향약, 그 5장에서는 향약이 자치 규약이지만 그 수령들이 그 향약을 시행했던 그런 이제 사례와 한계, 6장에서는 이제 19세기 때 그 향약이 자치 규약이지만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던 그런 사례를 보도록 하고 7장에서는 이제 향약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 동약의 그 어떤 향약 그 정신이 가미된 동약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장입니다. 2장에서 이제 향약의 기원과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유학 기조가 등장하는 이제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보급과 발전에 앞장선 세력이 이제 사대부 계층이고 이 사대부 계층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고 당연히 향촌 사회의 지서를 바로 잡는 것도 성리학적 가치에서 모색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북송시대 때 그 남전현에서 그 조만한 이 남전현에서 여시 형제가 제정했던 그 향약입니다. 이 남전 향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남송 시대 때 주자가 이거 괜찮다. 그래서 남전 향약에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이제 주자 정손 여시 향약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이 주자 정손 여시 향약입니다. 여기서는 또 주자 정손 여시 향약의 간략한 내용을 또 정리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대 강령이 있고 각 강령별로 그 세부 또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 도약정, 부약정, 지고를 두고 있고 또 세 개의 장부가 있습니다. 일단 향약 구성원의 명부가 있고 선행을 한 사람들의 기록인 선적, 과오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놓은 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뒤에 향약례, 그 강신례라 그러는데 그 향약을 향약 모임 때 하는 의례, 그걸 이제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3장은 이제 향약의 보급과 살인파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향약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었는가? 16세기 때 제도적으로 시행할까 말까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용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고려 후기 때 그 성리학 도입 이후에 향약이 수록되어 있는 소학이라든가 주자 대존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을 탐독한 사대부들은 자연스럽게 이 향약에 대해 알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향촌 사회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르러 그 중종 연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향약을 한번 제도화시켜 보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대부 계층의 성장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고 있죠.
당시 이제 조광조를 필두로 한 이제 기묘 사림들이 그 향약 시행을 건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논란도 많았습니다. 향약을 이렇게 법제화한다는 거, 그 수령이 있고 왕이 있는데 이걸 법제하는 게 꼭 필요하냐, 예, 그런 또 논란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향약을 시행하자라는 것이 과연 이 임금이 있는데, 또 형조가 있는데 이거 왜 필요하냐, 뭐 그런 또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한국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뭐 여시 향약 은혜 뭐 이런 이제 책을 이제 간행 반포함으로써 향약의 대중화 노력에 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묘 사후로 기묘 사림이 정치적으로 좌절하게 되고 정부 차원의 향약 시행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었다가 선조 연간에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기묘 사림의 행적이 이제 재평가되고, 동시에 그들의 정책, 그 중에서도 향약 논의도 재개됩니다. 이때 그 향약 시행 직전까지 갑니다. 그 많은 이제 대신들이 향약 시행에 공감을 하고 시행 직전까지 가지만, 당시 이제 율곡 이이가 반대해가지고 제도화되는 데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때 이제 율곡 이이가 내세웠던 이제 반대 명분은 뭐 유명한 이제 선민생론, 당시 흉년이 겹치고 그런데 또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향약을 만들면 이렇게 그 오히려 민생이 피폐해질 것이다,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또 이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은 사람을 본 것이 더 많으니, 그러니까 향약을 시행할 역량을 갖춘 사대부가 이렇게 고을마다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고을에서는 이 향약을 시행할 만한 역량, 그러니까 그 사회적 권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대부들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향약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병폐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유보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율곡 이이가 향촌에서 향약을 직접 시행했던 경험이 아마 뒷받침되었을 겁니다. 선조 이후의 조선 정부의 향약 정책은 이의 유불론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뭐 뜻 있는 사림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향약을 시행할 경우 권장하고 포상했지만 정령에 의거한 향약 시행은 이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뭐 대표적인 예로 1797년에 향내 하편 반포처럼 지역 사회에서 알아서 수령이라든가 사대부들이 역량이 되면 향약을 이제 뭐 시행해봐라, 이렇게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처럼 조선 정부의 향약 정책은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 후기 동안 향약이 위축된 건 아닙니다. 사대부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가운데 향촌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향약이 시행되었고,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고 있었는데, 그런 양상을 이제 사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이제 유양소와 향약을 이제 한번 봤습니다. 현대의 지방자치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실천이듯이 향약 운영은 당대의 통치 이념인 주자 성리학의 실천이었다라는 전제하에 유양소에서 향약 규정을 접목시킨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향약을 이제 전통적인 자치 조직 및 규범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 첫 번째 사례로 이제 향촌 자치기구인 조선 정기부터 있었던 이 유양소와 향약의 결합 양상을 한번 살펴봤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인물이 이제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1556년에 본인이 살고 있던 여기 이제 예안 유양소에서 향약을 시행할 향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향약, 예안 향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양소를 주례에 나오는 향대부와 이렇게 비견하면서 유양소 운영 규정에 이제 향약 조항을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퇴계가 향약을 의식해서 규약을 만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후대 사람들은 이 규약이 퇴계 학파를 계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약의 전범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율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곡 또한 이제 해주 향약, 해주 일양 약속 이런 이제 규약을 만들었는데, 역시 여기 살펴보면 이제 유양소와 연계한 그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유양소가 토호적 성격으로 정부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향약이 시행됨으로써 성리학적 권위가 이렇게 부여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권위가 부여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양소에서 활동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또 유양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갈등 양상을 향안을 둘러싼, 유양소의 명부인 향안을 둘러싼 여러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향안은 유향소 구성원의 명부인데 그 향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장부 중 하나가 이제 여기에 그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안의 이름이 올라가면 이제 유향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제 덕망을 쌓으면 향대부와 비견되는 이제 명망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촌 사회의 여러 사대부들은 향안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갈등이 나타났고 그런 흔적들이 현재 남아 있는 그 향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이제 노란 딱지를 붙이는 이제 부황, 그리고 이름을 도려내는 도활 같은 삭적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복수의 향안이 존재하는 그런 양상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건 이제 상주 향안인 상산향원로인데, 요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향안에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 부황된, 이제 삭적된 그런 사례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정묘호란 때 이제 후금 군사 앞잡이로 이렇게 왔던 가목립이라든가 무신남 때 연루되었던 홍익비 등이 이제 삭적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이거 뭐 의령 향안인데 뭐 도활된 흔적이 뭐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창원 향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집안 사람을 좀 많이 집어 넣으려다가 오히려 이제 뭐 규탄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삭적된 뭐 그런 사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나마 이런 사례는 향안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면서 처벌한 사례고, 그런 권위조차 이렇게 좀 충돌이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동시기에 복수의 향안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거창향안 같은 경우에는 1728년 무신단 전후해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세 개의 향안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뭐 노론 남인 간의 갈등 속에 그 복수의 향안이 또 존재하는 또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이제 자치와 간치 사회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수량이 주도했던 그 향약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약은 자치 규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규약 중 상당 부분은 질서 유지의 기본이 되는 자기 규제에 해당됩니다. 향약 시행의 목적도 향촌 지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지방 통치를 도모하던 수령들은 이러한 향약의 효용성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직접 향약의 뭐 도약정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향약을 시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향촌 자치 조직인 이제 유향소와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정고래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하위 행정 단위인 멸리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두 가지 그 현풍년 향약을 제정했던 이제 김세렴의 현풍년 향약하고 경상도 관찰사 이현영의 그 향약 시행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632년에 이제 퇴계 향약을 개성했던 개성해서 이제 현풍현 향약이 제정하는데, 이 제정했던 사람은 당시 현풍현감이었던 김세렴이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향약 규정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약정을 삼을 때 향좌수, 그러니까 그 유향수의 임원이 최고 임원이 겸임한다,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각 면에 약정 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각 면에 하인 가운데 뭐 공사한 사람을 뽑아서 향약소의 이정으로 삼는다. 그리고 10집에서 각각 한 사람을 내어 뭐 행수라 칭한다. 어쨌든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유향소를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멸리 단위까지 고을의 하위 행정까지 총 아우르는 그런 또 향약 규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신례 때 그 향약 의례죠. 모여서 향약을 입고 뭐 착한 사람 이제 뭐 포상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면책하는 그런 자리에 보면 대소상하인 모두 모이되 풍가는 풍관끼리, 양반 사대부는 양반 사대부끼리, 또 서울은 서울끼리, 향리는 또 향리끼리, 또 일반 하인은 하인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강신례를 거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대부들의 어떤 지역에서의 지위도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거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그 사대부의 협조를 통한 원활한 향촌 통치 돈모를 위한 뭐 그런 향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890년대에 그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이현영이 그 경상도 지역에서 도내 70여 고을을 상대로 이제 향약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로서 한번 요 향약의 이제 그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향약의 한계는 수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단 뭐 권위는 있지만
일단 본연의 자치 기능이 퇴색한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향약 조직이 관령을 받드는 정부의 그 어떤 관부의 정령을 받드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향촌 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면 진짜 권위 있는 사대부가 아니면 향약 조직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수령 교체 유무에 따라 이제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좀 흐지부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이제 19세기 때 그 통제 수단으로 향약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 19세기 이후에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유입되니까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 지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향약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뭐 소개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때 뭐 천주교 유행, 동학의 등장, 뭐 서세 동점의 정세 속에서 향약을 시행하자 뭐 이런 건의, 또 지역 사회에서 향약이 조직되는 뭐 그런 사례를 몇 개 이제 정리를 했죠. 뭐 요거는 이제 그 고종 초에 그 성주의 그 이원조라는 분이 당시 이제 동학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뭐 설쳤는데 박해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도깨비 같은 이제 그 동학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종 초반에 유행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향약을 전국적으로 한번 시행하자 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학 농민 전쟁 직전에 그 당시 그 민씨 정권의 당국자인 이제 민영준이 그래 전라도 지방에 그 동학이 많이 번지고 있으니까 그 향약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뭐 오히려 이제 돈을 거두고 뭐 먹을 것을 조달하나 이런저런 이제 폐단이 발생하는 또 그런 사례를 소개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1871년 신미양묘 이렇게 전후해가지고 그 국방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그 시점에서 창원 지역이 이제 방어용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면서 창원 부사가 이제 방어사를 겸직하니까 이제 군사적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니까 이 향약을 조직해서 지역 사대부들한테 좀 위험하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번 합심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향약을 이렇게 개정한 또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때 향약이 시행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마 향약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된 게 아마 이때가 아닌가, 필요성 때문에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학 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약이 제정되는 특히 경상도 서부 지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보군 즉 의병 조직과 향약이 결합되는 사례, 그다음에 동학의 침투되는 가운데 이제 농민군 세력을 이제 색출하는 수단으로 이 향약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요건 이제 경상도 상주에서 이제 그 민보군 활용할 때 향약의 그 구성원들이 도약정, 부약정들이 군사 훈련에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보면 뭐 무기를 가지고 뭐 훈련도 시키고 점호도 받고 뭐 그런 또 내용들이죠. 요건 이제 그 합천에서 그 향약에 시행된 내용인데 그 향약 절목에 보면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마을과 전막 사이 머무르고 있는 무례배들에게 수상한 단서가 있으면 즉시 경계 밖으로 축출하려. 그 동네에 외부에서 온 그 향약 사람들이 있으면, 동학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색출하자는 뭐 그런 내용이죠. 요건 이제 그 나주에서 그 향약 시행한 사례인데 그 동학 농민군으로부터 이제 나주성을 수복한 이후에 그 향약을 지정해서 그 동학에 가담 안 한 사람들과 동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라든가 관군들이 와서 나주 지역에서 이제 뭐 동학 색출한다고 민간인 학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전 작업으로 향약을 시행한 그런 또 사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뭐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이제 향약이 널리 시행되고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뭐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서 그 향약이 그 일제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사례 그 몇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1930년대에 그 농촌진흥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그 향약 사업 권장 보조를 실시했던 사례 이걸 이제 들고 있죠. 이때 이제 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향약 조직에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지원금도 내려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 이제 지원금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경상남도 남해군의 남면 향약인데 이때 이제 지원금도 받고 향약 조직이 좀 체계화됩니다. 대신에 그 향약 조항을 보면 충실 보급, 의무 이행 이런 조항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그 일제 정책에 좀 이렇게 좀 협조하자는 뭐 그런 취지의 또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은
동약과 이렇게 향약이 결부되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동약은 동 단위의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고을 단위로 시행되는 향약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지만 향약이 저변화되니까 이 동 단위의 자치 규약도 향약과 접목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딱 살펴보면 이 동약은 새롭게 이렇게 조직되기보다는 기존의 향촌 자치 기구였던 동계와 접목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에도 이 향약이라는 외투를 입힌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비록 향약과 동계의 시행 범위는 다르지만 그 향약을 동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리 단위의 자치 조직에 대한 그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한 그런 이제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사례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몇 개 해봤는데, 먼저 그 예안 옹계동에서 시행된 이제 옹계 동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동계입니다. 동계지만 퇴계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퇴계 악파의 권위를 계승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제정하는 동계 동약 또는 향약의 전범으로 이 옹계 동계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상도 상가에서 시행된 이제 옥계동계인데 17세기 제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향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절목이라든가 규약을 보면 뭐 향약 정신을 표방한다, 그다음에 강신례를 한다, 선적 악적을 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18세기 때 제정된 이제 뭐 부인동 동약하고 뭐 또 안정복이 제정했던 광주 이리동에서 제정했던 요 향약인데 동약인데, 요건 뭐 성격을 보면 동계에 가깝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향약 동 단위의 자치규약 제정할 때 결성 취지와 재규정은 처음부터 이렇게 향약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근대 전환기 때 그 향약을 표방하는 이제 동계 조직입니다. 뭐 요건 이제 뭐 사실 사대부들이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 강원도 평해의 어촌 촌락인 구암동. 요 동계는 그냥 뭐 미역 채취하고 멸치 잡고 그와 관련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규약인데, 뭐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서 이제 뭐 절목이라든가 서문 같은 거 살펴보면 스스로 이제 본인들은 향약을 시행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대 전환기까지 양반 사대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향약의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양상을 또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동약의 여러 목적, 어찌 보면 이제 동계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 그 향약 조직, 향약 조항 가운데 환난 상률 조항을 이제 적극 활용해서 상호 부조의 명분을 활용하고, 동중의 하층민 통제, 그 향약의 예속 상교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하층민 통제, 그 다음에 이제 공동납을 통한 부세 대용, 기타 뭐 촌락내 공공사업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옹계 동계에 있는 뭐 길사 흉상 때 상호부자하는 거, 양반 사대부가 사대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반 사대부로서의 어떤 생활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만약 경제적인 문제로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장례 때 이제 상호부자하는 그런 내용들. 요거는 이제 그 옥계 정계에서 이제 그 상호부조를 하되 특히 상장례 때 노동력이 많이 동원되니까 이왕이면 그 노동력을 동네에 살고 있는 하인들을 이제 동원하자는 뭐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하층민들의 조직을 이제 그 통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01년에 제정된 예천 고평동 동계인데, 이제 상계, 하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하계에 보면 이제 하층민의 그 노동 조직인 이 두레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내용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향약 사업 가운데 이제 그 공동납, 부세 대응하는, 세금 대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선 후기 때 모범 사례로 이렇게 조정에도 알려졌던 대구 부인동 동약의 성공고 같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안정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그 이리 동약을 시행했지만 또 목천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는 또 목천 지역에서 관내에 있는 동약 조직한테 이렇게 방역전 요걸 지급해가지고 뭐 공동납으로 부과되는 각종 잡세, 세금에 대응하라 뭐 이렇게 또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진 이제 동약의 어떤 시행 사례를 이렇게 또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8장은 이거 원래는 안 썼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뭐 향약의 오늘날 의미 뭐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이제 보완 설명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